조선 팔도를 뒤흔든 통쾌한 복수극,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바보 며느리라는 굴레를 쓰고 차가운 새벽. 서리 속으로 내쫓겼던 여인, 그녀가 7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조선을 뒤흔들 지략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파란만장한 복수, 그 첫 장을 함께 넘겨보시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비밀 야담 보관소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더 재미있는 야담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인생을 한판의 노름이라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장군을 쥐고 태어나 탄탄대로를 걷고, 누군가는 쫄딱 망할 패만을 쥐고 인생의 험한 파도를 넘어야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패를 쥐고도 스스로 그 판을 뒤엎어버린 어느 여인의 파란만장한 기록입니다.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보 며느리 설아.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뜨거운 복수극, 이제 그 서막을 올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명문가로 손꼽히던 광산 김씨 댁에 경사가 났던 날입니다. 진사의 외아들 김도령이 장가를 드는 날이었지요. 동네 마당에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지나가던 나그네조차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발길을 멈출 만큼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이복에 박참판댁 따님이 그리 절세미인이라며 얼굴만 예쁘면 뭐하나? 소문 들어보니 정신줄을 놓은 바보라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 설아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인형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지요. 겉보기엔 그저 고운 새색시였으나 그녀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바보라 손가락질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10년 전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새어머니가 들어온 그날부터 설아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새어머니는 설아의 총명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딸보다 앞서가는 설아의 빛을 어떻게든 꺼뜨리고 싶었던 계모는 매일같이 설아의 찻잔에 기묘한 약초를 달인 물을 섞어 넣었습니다. 설아야, 이게 몸에 좋은 보약이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시렴.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는 독사의 혀와 같은 잔인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독한 약기운은 설아의 맑았던 눈을 서서히 흐리게 만들었고 부드럽게 세상을 노래하던 혀끝을 마비시켰습니다. 혀가 굳어가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설아는 사람들의 눈엔 그저 정신이 나간 바보처럼 보였겠지요. 정신은 칼날처럼 맑고 예리한데 정작 몸은 바보처럼 둔해져야 했던 지옥 같은 삶. 그것이 설아가 견뎌야 했던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잔칫집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설아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얼음장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이제 곧 찾아올 첫날 밤, 과연 이 가증스러운 운명은 그녀를 어디로 이끌까요?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든 이들에게 반드시 그 이상의 고통을 돌려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훗날 이 가문을 집어삼킬 거대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밤, 그 시끌벅적한 잔치 뒤편에서 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곧 파멸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운명의 첫날 밤이 신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매캐한 촛불 냄새와 독한 술 기운이 뒤섞인 방 안에서 설아는 숨죽여 앉아 있었지요. 문 밖에서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김도령은 성큼성큼 다가와 방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그의 눈은 술 기운에 취해 비열하게 번뜩였고 설아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잔인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디 보자, 소문이 자자한 바보 신부 얼굴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김도령이 면사포를 확 낚아챘습니다. 설아의 영롱한 미모가 드러났지만 김도령은 감탄 대신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얼굴은 반쪽인데 눈동자가 풀렸구나. 박참판이 내 아버님께 뇌물을 먹여. 이런 모자란 년을 팔아치운 게로군. 설아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낮에 계모가 억지로 먹인 마지막 보약 때문에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저 짐승의 신음 같은 어버하는 소리뿐이었지요. 그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진 김도령이 저고리 고름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단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설아의 품 안에서 낡은 놀이개와 서찰 한 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김도령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찰을 집어들고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모하는 진우 오라버니께 혼례를 올리지만 제 마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기회를 봐서 도망칠 터이니 산 너머 주막에서 기다려주세요. 물론 이것은 계모가 설아를 확실히 파멸시키기 위해 미리 품속에 심어둔 사악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김도령은 분노에 눈이 뒤집혀 설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 감히 정인을 두고 우리 가문을 능멸해? 그 밤 광산 김씨댁 대문은 거칠게 열렸습니다. 연지곤지도 채 지우지 못한 설아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얼굴에 소금을 퍼부으며 재수 없는 요물이라며 악담을 퍼부었고 김도령은 그녀의 보찜을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설아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계모가 자신을 죽일 것이고 이 고을에 머물면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었지요. 설아는 피멍든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흘렀고 눈앞에는 귀신이 곡을 한다는 험난한 귀곡산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시댁의 빗장 잠기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지만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독한 비극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위대한 복수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둠 저편, 눈먼 노인의 지팡이 소리가 설아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울부짖는 귀곡산의 밤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소복 차림의 설아는 얼어붙은 땅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 맞은 뺨은 붓다 못해 터져 피가 맺혔고 버선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녕 저를 바보로 만들어 죽이시는 것이 뜻입니까? 절규하는 그때 어둠 속에서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하는 소리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설아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노인은 다해진 누더기를 걸쳤고 눈은 허옇게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노인은 지팡이 끝으로 설아의 목덜미를 툭 건드리며 살고 싶으냐? 아니면 이대로 늑대밥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설아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그저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설아를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눈먼 노인의 발걸음은 마치 땅 위를 날아다니는 듯 가벼웠고 그렇게 설아는 귀곡산 깊숙한 곳의 천연 동굴로 옮겨졌습니다. 노인은 이름도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눈먼개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설아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은 것은 쓰고 비린 산초와 이름 모를 뿌리들이었습니다. 그 독한 약기운이 내 뇌를 갉아먹고 있었으니 독은 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노인의 지론이었습니다. 이 뿌리를 씹어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겠지만 견뎌내면 내 혀가 풀리고 눈이 뜨일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이 준 약초를 먹을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밤마다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설아의 목구멍에서 검은 핏덩이가 울컥 쏟아져 나오더니 10년 넘게 굳어있던 혀가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말을 합니다라며 외치는 설아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설아를 응시하며 이제 껍데기는 벗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너를 바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고운 얼굴은 독이며 여인의 몸으로는 복수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르치는 것은 계집의 바느질이 아니라 세상을 들여다보는 천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부터 7년의 세월 동안 설아는 동굴 안에서 피나는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노인의 지팡이에 매달려 산새를 타며 풍수지리를 익혔고 밤에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노인이 구술하는 고금의 문장과 관상학을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었습니다. 스승의 정체는 과거 세종대왕 시절 궁궐의 볼을 살피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눈이 뽑힌 채 쫓겨난 전설의 직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기를 설아에게 전수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고 땅의 모양은 그 집안의 흥망성쇠다. 너는 이제 여인이 아니라 귀신도 속일 수 있는 최고의 지략가 박설이다라는 스승의 가르침 아래 설아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7년 뒤 동굴을 나서는 이는 소복 입은 가녀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도포를 걸치고 갓을 쓴 누가 보아도 선녀가 내려온 듯 아름답지만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남장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설아는 가슴에 압박붕대를 단단히 동여매고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버린 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오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녀는 귀곡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비로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귀곡산의 깊은 동굴 안에서 설아는 더 이상 버림받은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손끝에서 전해진 것은 단순히 풍수지리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천하의 흐름을 읽는 지혜였습니다. 스승은 설아에게 명당의 자리와 흉당의 구분을 가르쳤고 사람의 인상을 통해 그 내면의 탐욕과 선함을 꿰뚫어 보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이제 설아는 누구보다 예리한 눈을 가진 지략가 박설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가슴에 단단한 압박붕대를 감았고 도포 자락을 여민 갓을 눌러 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고한 선비의 풍채였습니다. 한양으로 발을 들인 박설은 곧바로 저작거리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남 선비 하나가 나타났는데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면 금광이 터지고 사람의 얼굴을 한 번만 봐도 집안의 대소사를 훤히 맞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신비로운 도사라고 불렀지만 박설은 그저 차가운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짐승처럼 내쫓았던 광산김 씨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박설은 고관 대작들이 즐겨 찾는 기방과 주막을 돌며 자신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은밀한 정보가 오가는 곳에서 그녀는 귀를 세우고 김진사 댁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그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광산 김씨댁 김진사가 아들놈의 앞날을 위해 명당을 찾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박설은 부채를 차악 펼치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김진사 댁이라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나를 소금으로 뿌리며 내쫓았던 그 대문을 이제 내가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집안 뿌리까지 흔들어 주마.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바보 설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심판할 지략가 박설뿐이었습니다. 박설은 김진사의 눈에 띄기 위해 더 화려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명당을 점지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김진사는 스스로 박설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뒤 집안이 기우뚱해지고 외아들 김도령이 기방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하자 다급해진 것이었습니다. 박설은 그들을 마주하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고고한 직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파멸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박설은 이제 자신이 밟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7년의 수련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짓밟은 자들에게 어떻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선사할지 고민하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김진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더 강한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그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당신들의 가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박설은 김진사의 초대를 받아 광산 김씨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7년 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한 선비의 모습으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서늘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박설은 가끈을 바로잡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명예와 재물, 그리고 당신들의 오만함까지 모두 흉당의 기운 속으로 묻어버리리라 생각했습니다. 지락가 박설로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들의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대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장례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설은 김진사의 집 대문을 다시 밟았습니다. 7년 전 소금을 뿌리며 자신을 내쫓았던 바로 그 마당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보라는 낙인이 찍혀 보찜 하나의 의지에 산속으로 내몰렸지만 지금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직관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김진사는 박설의 등장을 귀인이라도 맞이하듯 극진히 대했습니다. 가문이 쇠락하고 외아들 김도령마저 기방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하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설은 부채를 든 손을 가볍게 흔들며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집안의 썩은 뿌리가 훤히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박설에게 가문의 운세를 살려줄 명당을 찾아달라고 간청하며 재물의 절반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설은 차가운 미소를 숨긴 채 대꾸했습니다. 명당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나 그 명당을 받는 이는 사람의 덕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며 혹여 이 집안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린 이가 있다면 어떤 명당도 흉당이 될 뿐이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김진사는 뜨끔한 표정을 지었으나 탐욕이 두려움을 덮어버린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박설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완벽한 덫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박설은 김진사와 김도령을 이끌고 집안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김도령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하고 비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박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듯하다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박설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스승에게 배운 호흡법으로 태어남을 유지했습니다. 도령님께서 꿈속에서나 보셨을지 모르겠다며 예전에 모질게 버린 인연이 저와 닮았을지도 모르겠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도령은 기분 나쁜 듯 코방귀를 뀌며 입을 닫았지만 박설은 이미 그를 복수의 장기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박설은 산 중턱의 한자리에 멈춰서서 패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늑한 명당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물이 차오르고 뱀이 득실거리는 흉당 중의 흉당인 수렴동이었습니다. 박설은 태연하게 이곳이 금계포란형의 천하 명당이라며 이 자리에 조상님의 묘를 쓰면 가문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진사와 김도령은 그 말에 홀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설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도령에게 묘자리를 지키며 밤을 새우고 과거의 죄를 고백해야 명당의 기운이 살로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도령은 명당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덜컥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박설은 이제 그날 밤 김도령이 마주할 악몽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약초와 연기를 이용해 환각을 만드는 비술은 이미 완벽하게 익혀두었습니다. 설아는 산 아래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명당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고 오늘 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친정까지 이어질 그녀의 거대한 복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박설은 가슴에 품은 압박붕대를 더욱 단단히 조이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인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복수의 날은 밝았고 김씨 가문의 몰락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설은 산을 내려가는 내내 발걸음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이제 곧 밤이 찾아오면 김도령은 자신이 지키는 명당이라는 무덤 속에서 스스로 죄를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렴동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아늑하고 고요한 골짜기였지만 밤이 되자 사방에서 차가운 습기가 스며 올라와 골짜기를 묘한 안개로 뒤덮었습니다. 산허리를 감싸고 흐르던 바람도 어느새 멎어버린 듯 했습니다. 김도령은 박설이 지정해준 자리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명당을 얻으면 가문의 운세가 크게 일어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은근한 미소까지 띠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주변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달빛이 구름에 가려졌고 골짜기는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서는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왔고 어디선가 풀잎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령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설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밤을 지키며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털어놓아야만 명당의 기운이 온전히 깃든다는 말이었습니다. 도령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불안을 떨쳐내려 술병을 꺼내 몇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수록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도령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7년 전 첫날 밤 자신이 냉혹하게 내쫓았던 설아였습니다. 그는 헛것이라며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령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저를 바보라 낙인 찍고 짓밟으셨습니까? 도령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계모 조씨 부인과 함께 꾸몄던 음모, 가짜 서찰을 만들어 설아를 쫓아냈던 밤, 그리고 그녀에게 독초를 먹여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던 일까지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령의 정신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곧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설아를 쫓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모와 함께 꾸민 일이야. 서찰도 내가 조작했다. 독초도 먹였다. 도령은 결국 무너져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명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심판받는 자리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수렴동의 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도령만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어둠 속에는 박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그림자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도령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령이 보고 있는 설아의 환영은 실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박설이 몰래 뿌려둔 환각 약초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초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책감을 끌어올리는 효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도령은 이미 약초 연기를 들이마신 순간부터 자신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삽을 쥔 채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고 그 입에서는 숨겨왔던 진실들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헛되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숲속 곳곳에는 박설이 미리 숨겨둔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도령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광산 김씨 가문을 무너뜨릴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수렴동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빗속에서 땅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설아의 귀신이 나를 데려가려 한다.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산 아래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와 하인들이 도령을 찾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도령이 빗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설이 그들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도령이 밤새 이상한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도령의 비명 속에 담긴 죄는 집안 사람들의 귀에 모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박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명당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령의 죄를 삼켜버린 흉지 중의 흉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진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광산 김씨 가문의 명예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설은 젖은 소매를 털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광산 김씨 가문의 몰락을 확인한 박설은 이제 복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친정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쫓아낸 계모. 조씨 부인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박참판댁은 여전히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박설은 더 이상 남루한 소복을 입은 설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호령하는 지략가 박설로서 고고하고도 위험 있는 자태로 당당하게 참판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는 처음 보는 도포 입은 선비의 풍채에 눌려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굽실거리며 그녀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안채에서 만난 조씨 부인은 여전히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재물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박설은 자신이 왕실의 비기를 다루는 직관이라 소개하며 박참판댁의 가세가 기울어지는 이유가 집안의 운기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평소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던 터라 박설의 화려한 언변에 단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멀어 박설을 집안의 귀빈으로 모시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박설은 안방 한가운데 앉아 조씨 부인이 그동안 감춰두었던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승에게 배운 기문둔갑과 관상학을 교묘하게 섞어 조씨 부인의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억울하게 죽은 이의 혼이 서려 있어 재물이 계속 새어나가는 것이라며 당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문서들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박설이 보여준 신통한 능력에 압도되어 의심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비자금 창고를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는 7년 전 설아의 친어머니를 독살했던 기록과 박참판 댁의 재산을 빼돌려 조성한 은밀한 장부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설은 그 장부들을 확인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모가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쫓아낸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조씨 부인에게 장부를 더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박설을 완전히 신뢰하며 모든 비자금 관리권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박설이 그토록 바라던 복수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박설의 손에 들어왔고 조씨 부인은 자신의 파멸을 위한 덫을 스스로 설치한 꼴이 되었습니다. 박설은 밤마다 그 장부를 보며 계모의 숨통을 조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조씨 부인을 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와 명예를 모두 뺏어내어 세상 앞에 그 추악함을 낱낱이 공개할 작정이었습니다. 박설은 조씨 부인의 방을 드나들며 그녀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오늘 밤에는 설아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식의 공포심을 조장하며 조씨 부인을 서서히 정신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초췌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박설은 친정 안채에서 조씨 부인의 비명을 즐기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내가 쫓겨나며 흘렸던 눈물이 이제 당신의 피눈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박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더 거대한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광산 김씨 가문을 넘어 친정의 악행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열기는 친정집 전체를 휘감고 있었고 박설의 계획은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에서 조씨 부인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고 그녀의 정신을 서서히 옥죄어 가던 박설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조 씨 부인은 박설이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과거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은밀히 자객들을 고용했습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안채 깊은 곳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박설의 숙소로 시커먼 복면을 쓴 자객들이 소리 없이 침입했습니다. 박설은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호신술과 민첩한 몸놀림이 아니었다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박설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상투를 노렸고 치열한 몸싸움 끝에 박설의 가시 떨어지며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당황한 자객들이 머뭇거리는 찰나 박설은 등잔불을 자객들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휘장을 타고 번지며 안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객들은 불길을 피해 달아났지만 이 소란으로 인해 친정집 전체가 깨어났습니다. 조 씨 부인은 불타는 안채를 보며 쾌재를 불렀으나 박설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길이야말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알리고 역으로 그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길이 치솟자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박설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담벼락 너머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한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7년 전 설아를 귀곡산에서 구해주었던 그녀의 스승이었습니다. 눈먼 노인이었지만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진 그는 이미 박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견하고 한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박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미리 연락해둔 관군들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때마침 도령의 고백을 듣고 현장을 조사하던 관군들은 불타는 박참판댁 안채에서 자객들을 붙잡고 조 씨 부인이 자행한 악행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화재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포박당했고 박설은 흩어진 머리카락을 다시 여미며 관군들 앞에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관 박설이 아니라 7년 전 억울하게 내쫓겼던 설아임을 천명했습니다. 박설의 정체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길을 뚫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관과도 같았습니다. 조 씨 부인은 자신의 계략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실신하며 땅바닥에 낮아빠졌습니다. 박설은 불길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복수의 결과물이 이제 임금의 어전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의 악행과 김진사 가문의 탐욕,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누명이 오늘 밤으로 종결될 것이었습니다. 관군들에 의해 끌려가는 조 씨 부인의 절규를 뒤로하고 박설은 스승과 함께 마지막 결전지인 궁궐로 향했습니다. 불길 속에 모든 추악한 과거를 태워버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임금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일뿐이었습니다. 한양의 하늘 아래 임금이 친히 주관하는 어전회의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설, 아니 설아는 더 이상 남장 선비의 도포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눈빛만은 7년 전 귀곡산에서 복수를 다짐했던 그 순간처럼 서리빨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전 마당에는 계모조 씨 부인과 김진사 부자가 밧줄에 묶인 채 꿇어앉아 있었고, 그들은 이제야 눈앞에 나타난 여인이 7년 전 자신들이 내쫓았던 바보 며느리 설아임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아의 등장은 마치 죽은 자가 환생한 것 같은 기묘한 공포를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설아는 임금 앞에서 지난 7년의 세월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계모의 손에 들려 마셔야 했던 독초의 쓴맛, 첫날 밤에 씌워진 억울한 누명, 그리고 귀곡산에서 만난 스승의 가르침과 남장 선비로 살아가며 쌓아온 피나는 노력까지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담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계모의 비자금 장부와 김도령이 스스로 죄를 자백했던 수렴동의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저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임금은 설아가 내민 증거들을 훑어보며 길게 탄식했습니다. 임금은 조씨 부인을 향해 서슬퍼런 추궁을 쏟아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지혜로운 여인을 바보로 만들고 가문을 농락한 죄는 천하가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결국 조씨 부인에게는 사약이 내려졌고, 김진사 부자는 재산을 몰수당한 채 척박한 변방으로 영구 유배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도령은 설아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설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구걸하는 그의 모습에서 설아는 복수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희열이라기보다 7년 동안 짓눌렸던 응어리가 비로소 풀려나가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세상은 다시금 설아의 이름으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복수의 화신이라 부르기도 했고, 억울함을 밝혀낸 조선 제1의 현녀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조정에서 내리는 상과 벼슬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향 근처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특히 글을 읽을 기회가 없는 여자아이들을 불러 모아 세상을 읽는 법과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아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서당에는 그녀에게 배움을 얻고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설아는 그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은 한판의 노름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녀가 남긴 지혜와 복수의 기록은 훗날 야담으로 전해져 억울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그렇게 평온한 삶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7년의 고통과 7년의 복수, 그리고 평생에 걸친 가르침은 조선의 바람을 바꾸었고, 그녀는 영원히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등불로 기억되었습니다.